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 과거에는 스승이 곧 하늘이다, 부모와도 같다 했으니까 스승의 절대적 권위는 마치 계율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그 행태도 심각해지면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중고등학생에게 희망 직업을 물어본 조사가 있었는데 교사가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그토록 희망하는 직업, 정작 교사들은 어떨까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도 교편을 잡겠다는 교사는 29.9%로 10명 중 3명에 불과했고요.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으며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와 관련해 정신건강과 치료나 또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더구나 교권 침해 상황을 겪은 교사 가운데 60%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혼자서 참고 버틴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사들이 처한 현 주소입니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꼽은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준비한 수업을 학생들과 즐겁게 했을 때,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를 할 때, 무엇보다 졸업하고 제자들이 찾아올 때 교사들은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직 생활의 가장 큰 동력은 결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의미겠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인 오늘은 세종대왕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한 나라를 발전시킨 것처럼 교사들이 존경받으며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면서 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바라는 우수한 인재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5월 15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어떤 일과 관련된 것입니까? 네, 대전시 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이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 일대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학경지가 사라졌던 일, 이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현재 용산초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학부모들과 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그 전입생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대전시하고 대전시 교육청이 다른 부지의 용도 변경해서 새로 학교용지 확보까지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 좀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 새 아파트가 입주한 뒤에도 당분간 학교가 없어가지고요. 이 기존 용산초 재학생들과 전입생들 함께 그 용산초등학교에 다녀야 하거든요. 일단은, 네. 네네. 근데 이 용산초등학교가 그 규모가 큰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우려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현재 용산초 바로 옆에 있는 옛 용산중학교 부지에 그 임시 교실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학생들을 거기에 수용하자는 제안이 있었고요. 이 대전시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였었습니다. 예.
모듈러 교실을 만든다. 그렇다면 이 모듈러 교실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기존 재학생과 새로 오는 전입생들을 모두 합쳐서 분반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재학생은 기존의 그 초등학교 교실에 수용을 하고 신규 전입생들만 중학교 부지에 있는 모듈러 교실에 수용을 하는 것이냐. 이게 상당한 학부모들의 갈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골도 상당히 깊었었거든요. 저도 관련해서 좀 여러 차례 취재를 했었는데 이게 워낙 갈등의 골이 깊고요. 또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느껴서 이 각자의 입장을 전해 듣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예. 이 모듈러 교실 건물 2개 동인데요. 여기에 교실 14개, 그리고 이제 교장실, 소강당, 돌봄교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는데요. 이 학부모들 간 갈등이 있다가 그 대전시 교육청이 만약에 이제 기존 용산초 그 본관 그 정원 학생이 초과하게 되면은 이 모듈러 교실 학생을 배치하겠다. 뭐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약속을 하면서요. 이 갈등이 좀 수면 아래로 잦아들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용산초 본관 28개 교실에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씩 최대 784명까지는 수용을 하고 만약에 이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학생들을 모듈러 교실에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조정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 기존 재학생을 우선 기존 교실에 배치는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 학생 우선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신 전입생들을 충원한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근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요. 이 학교 모듈러 교실 14학급에 그 21명이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아까 14학급이라고 했으니까 고작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용산초 학생이 이 모듈러 교실에 배치한 21명 포함해도요. 572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본관에 212명 더 수용할 수 있음에도요. 이 21명은 모듈러 교실에 수용됐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러니까 기존 교실의 정원이 만약에 다 차고 넘치면 그 다음부터 모듈러 교실에 학생을 수용하겠다라는 조정안이 있었는데 기존 교실이 다 차지 않은 상황인데도 용산초등학교는 학생들을 모듈러 교실에 수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용산초 관계자는요. 이게 한 학급당 28명이면은 법적으로 딱 걸려서 과밀학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학생 수가 많은 편이라서 이 적정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학생을 배치하게 됐다. 그리고 이 같은 결정 그 학부모들과 두 차례 협의를 거치기도 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요. 이 대전시 교육청하고 용산초등학교가 모듈러 교실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거 예산 낭비 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모듈러 교실에 학생 배치를 강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과밀학급이 우려가 되고 또 신규 전입생들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새로 지어진 임시교실 돈 많이 들였는데 덩그러니 한두 명 모인다라고 하면 뭐 모양새 활용새가 좋지 않을 테니 이렇게 했다는 건데 참 상황이 난감하군요. 네, 맞습니다. 한 학급당 28명 이게요. 누군가에게는 과밀학급으로 좀 비춰지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비춰진 상황이니까 좀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 학생 수 예측에 실패했던 대전시 교육청의 좀 안일했던 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예. 일단 일이 이렇게 벌어졌죠. 또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끼리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하는 모습 보이는 거 이것도 아이들 교육에 그렇게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주장도 좋지만은 그게 좀 극한 대립으로까지 치달으면 좀 그건 곤란하겠죠. 요즘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이런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예,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 시장과 토지 공개념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물가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 걷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이거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 몇 년 동안은 정말 비정상적, 너무나도 과열되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이걸 정말 침체된 시장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모습의 시장으로 뭐 돌아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사실 뭐 판단하기,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거품 빠지는 거라면요, 이거를 침체라고 보기보다는 뭐 정상으로 가는 길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대출 받아서 집이 비쌀 때 샀던 분들 입장이라면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 뭐 위기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그렇겠죠. 하고요. 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의 부동산 시장도 이게 지역별로 좀 큰 차이를 보이고 대전 있다고 내에서요. 합니다. 네. 예.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그 인근 미분양 아파트 완판됐다 이런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여파로요. 그 인근 지역인 그 대전 서구와 그 유성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중구는요. 그 미분양 물건이 오히려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대전 지역 내에서도 한쪽에서는 미분양이 줄고 있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늘고 있다 이거군요. 네, 그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대전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모두 2,739가구인데요. 이거는 그 직전 달보다 41가구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서구에 그 1,248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고요. 중구에는 968가구, 동구 386가구, 그리고 대덕구 유성구 순인데요. 직전 달과 비교해 보면은 동구에서는요 19가구, 서구가 132가구, 유성구가 626가구, 대덕구에서 3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었던 반면에요. 예. 중구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무려 821가구나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따져 보면 미분양 가구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 이렇게 따지고 보니 여전히 이제 지역 내에서 미분양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유독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 미분양 가구가 많이 늘었군요. 네, 미분양 그리고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게 국가산단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대전 동구 삼성동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400가구 가운데요. 이 절반이 넘는 221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고요. 또 대전 서구 정림동, 뭐 도마동 일대에 분양 중인 아파트 1,349가구 가운데요. 528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전 중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남아있는 미분양 아파트가요. 지역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실물 경기 그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방증이 되겠죠. 네, 또 거기에다가요, 그 현재 집값이나 분양가가 이 시장에서 너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고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깡통 전세 대란이나 그 이번 미분양 아파트 증가 이런 것들이요, 모두 어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집의 첫째 목적은 재산이 아닌 거주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집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 군사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에서도요, 이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제는 이 부동산을요, 그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보지 말고 시장과 공적 기능 모두를 고려해서 바라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월요일 5시엔 대세남 듣고 계십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전국의 특수학교, 특수학급에는 과잉 또 돌발 행동을 하는 장애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수교사들은 이러한 학생들로부터 폭언과 또 폭행 등을 당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지원책은 딱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들은 보다 세부적이고 특화된 교권 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꾸준히 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특수교사들의 현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전국 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입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그 네. 스승의 날이면 저도 선생님들께
꽃도 드리고 감사 편지도 쓰고 선물도 작게나마 마련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 작은 선물 하나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고들 하는데 실제 학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도 간혹 아이들이 편지나 카드를 써오거나 색종이를 접어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맙죠. 예. 왜냐하면 또 우리 아이들이 글씨나 그림을 써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뿌듯한 일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 많은 교사들은 스승의 날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특별한 행사를 하는 특수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고요.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간혹 교직원들끼리 수고했다고 서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교직원들에게 커피 한 잔씩 선물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겠네요. 서로 격려를 오히려 하는 그런 스승의 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활동 과정에서 상해를 교사가 입어도 그 피해 교사가 적절한 보호와 또 보상 조치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님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특수교사 생활을 하면서 상해를 입지 않은 교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해를 교권 침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실제적으로 교권 침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행동들을 좀 도전 행동이라고 좀 부르는데요. 예. 이 도전 행동이 교육 활동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돌발적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교사 자신이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다 보니 상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력 손상이나 뼈가 부러진다거나 인대가 파열되는 좀 심한 상황에서부터 물리거나 맞아서 큰 멍이 드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이런 상해뿐 아니라 저희가 물질적 손해도 많이 있는데 쉽게 네. 안경이 부러지기도 하고 목걸이나 액세서리 같은 그런 것들이 잡아당겨서 파손되거나 예. 교사의 옷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거나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저희 교사들이 교사에 대한 이 적절한 보호나 보상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저희는 병가 조치도 내기 힘들고요. 치료도 거의 자비로 이루어집니다. 물질적인 손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교권 침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특성으로 인한 도전 행동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아무래도 좀 물질적인 손해도 있을 것이고 좀 신체적으로 다치시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 경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말씀 치료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예산에 충분히 다 잡혀 있고 대체 인력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보호 활동이라는 건 대부분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런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보상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들 전부 이제 교사 한 분이 그 교실에서 이제 다 감당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거 하소연하실 곳이라도 있기는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소연합니다. 예. 저희 특수교사들끼리 하소연하고요. 네, 저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그냥 털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그런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에도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얘기를 해도 학교나 교육청이 해줄 수 없다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전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제 교사가 판단하기에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조차도 저희 특수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 자체를 못 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오히려 체념을 하시고 그냥 서로 하소연하시고 격려하시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참아내시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저희가 그냥 교보위라고 부르는데요. 예. 원래 교사가 교보위를 요청하면 이제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령 교보를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 학생인데 어쩔 수 없잖아. 아니면 너희 특수교사인데 특수교사가 그 정도는 당연히 참아내야지. 왜 그걸 가지고 교보위를 개최해라는. 그런 것까지도 대답들을... 특수교사들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그 모든 선생님들 다 힘드시겠지만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좀 체격이 큰 경우에 그 도전적인 행동을 좀 거친 행동을 하게 되면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에 대한 뭐 대비 매뉴얼, 대응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 신체적 조건은 정말 이건 무시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체격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여교사 입장에서는 조금 위협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서는 교원 간에 서로 이제 배려를 해서 뭐 남학생의 경우는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인 경우는 뭐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담임을 맡아주시죠. 예. 그리고 불가피하게 여교사가 좀 체격이 큰 학생의 담임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 같은 걸 만들어 놓거나 뭐 급할 때는 옆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괄적인 어떤 매뉴얼이 있기보다는 그냥 학교 내 자구책으로 나름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민원, 학부모들의 민원도 도를 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저희도 뭐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네. 특수학교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뭐 요즘 학교 현장 전반에 워낙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5월 10일 날 저희 교사노조연맹이 발표한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 중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한 70%, 네. 그다음에 교사 4명 중 1명이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일반 선생님들조차 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의 끝판왕은 저희 특수교사들이라고 하세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좀 다른 점이 저희는 교육활동 중에 우리 아이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거든요. 네네. 손을 잡고 뭐 과제나 작업을 수행하고 그렇죠. 예. 또, 네, 몸을 잡아서 체육 활동을 하고 이렇게 신체적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아이들이 바닥에 들어 누웠을 때 아이를 일으킨다던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할 때 또 몸으로 제지를 한다든가 하는 네네. 그런 또 신체적 접촉도 있고요. 아이들의 도전 행동, 위기 행동 시에 저희가 몸으로 막고 또 때로는 팔을 붙들어서 제지를 하는데 이런 신체적 접촉이 저희는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다 교육활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도전 행동을 보일 때는 교사도 이제 순간적으로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 신체 부위를 잡거나 혹은 뭐 팔을 잡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간혹 아이들이 팔 주변에 멍이 들거나 또 막는 과정에서 교사의 손톱에 아이들이 좀 긁히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선생님들 꽤 계세요. 실제적으로 고소까지 이어져서 지금 현재 재판 중이신 선생님들도 꽤 있으시고요. 그렇군요. 네. 도전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특수학교나 네네. 특수학교에서. 그렇다면 이제 더더욱 이러한 우발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예상이 충분히 되는 그런 도전 행동의 상황에 대한 예방책들, 교육 활동 중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교권을 보호할 지원 대책이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하게 그렇죠. 되는데 어떤 네.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상황 자체를 줄여나가는 게 첫 번째 예방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이들의 행동을 분석해서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걸 행동 중재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급 혹은 학교의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우리 애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예. 계획을 수립해서 이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우선 학급 정원수를 적어도 법정 정원수에 맞추어야 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이런 도전 행동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데 발생한 뒤에 우리 교사들을 좀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이나 좀 정신과 치료 또 예.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시간, 비용을 좀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각 시도마다 이런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매뉴얼 자체가 없을 겁니다. 저는 전국 어디도 없다고 단언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울과 충남 딱 두 군데만 있어요. 보장 내용 보면은 뭐 교육활동에 물질적인 손해 비용을 지원을 하고 예.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를 지원해준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교보위를 열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교사는 교복 개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활동 자체로 불가피한 손해와 상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뭐 이런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도 저희에게는 완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법정 정원수라도 지켜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학급당 학생 수,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원 부족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초등, 중등도 그렇고 뭐 고등도 다들 이제 교사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특수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일반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장애 학생은 2020년 통계에 10만 4천여 명으로 2020년도 9만 5천여 명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그만큼 늘지 않아서 현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과밀인 상황입니다. 특수교육법을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은 4명, 초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딱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현실에는 법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뭐 10명까지도 배정되는 학교나 학급도 많이 있고요. 이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그러다 없어서요? 보니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많이 과밀이 되면 결국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특수교육은 우리 아이들 장애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개별화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럼요. 예. 예, 학급이 과밀이 되면 이게 더 이상 개별화된 특수교육이 아니라 그냥 집단적 교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도전행동 중재와 같은 생활지도는 거의 시도하기 또 너무 벅찬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교원 부족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교육활동 시간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네. 당장 필요한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우리의 관심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위원장님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네. 맞아 전하고픈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저희들끼리는 특수교사는 제자가 없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일반 학생처럼 스스럼 없이 언제든지 감사를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일반 교사들에 비해서 저희는 스승의 날이 주는 의미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승의 날 의미를 이제 스스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모든 특수교사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전해주십시오. 네, 선생님들 지금껏 잘 해오셨고, 네,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눈에는 우리 애들이 가장 이쁘죠? 이쁜 우리 아이들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끼리 자축하고 위로했던 스승의 날인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외쳐봅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도 많은 선생님들께 노고에 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네. 위원장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집중 인터뷰 승의 날을 맞아 특수교사들의 교육 현장 실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전국 특수교사 노조 장은미 위원장이었습니다. 자, 5시엔 대세남 듣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오카다 다카시의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합니다. 희망의 책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안녕하세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 한준석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책은 일본 정신의학자 오카다 다카시의 심리 조작의 비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오카다 다카시는 정신의학자입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들러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기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오카다 클리닉을 개원한 만큼 사람들을 위하는 착한 정신의학자입니다. 그런 오카다 다카시는 잘나가던 한 일본 여배우가 심리조작을 당해 배우를 못하게 된 사건이 이슈화됐을 때 심리조작에 대한 집필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은 거품 경제의 여파로 GDP 순위가 하락하고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리고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까지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시기에 연예인 한 명, 그것도 구시대적 유물 같은 심리 조작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관련 서적을 조사하다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여유가 없을 때 오히려 심리조작이란 주제가 더욱 중요하고, 무엇보다 거대한 형태의 심리조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나타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저자가 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라는 말에 현재의 우리나라가 생각났습니다. 한 발짝만 자칫 잘못 디디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전반부는 사이비 종교와 테러 집단에서 평범한 사람은 물론 엘리트들까지 심리조작당해 조종당하는 실상을 말해주고, 타인을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책의 후반부에선 심리조작의 원리와 기법, 심리조작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잘 씻거나 무리하지 않는 것처럼 알아두면 심리조작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 심리조작의 원리 하나, 정보 입력을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한다. 둘, 뇌를 지치게 만들어 생각할 여유를 빼앗는다. 셋, 구제를 약속한다. 넷, 동료라는 친밀감을 만든다. 다섯, 자기 판단을 불허하고 의존 상태를 유지시킨다. 이 5가지 원칙을 숙지하셔서 심리조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발췌한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심리조작이란 주제는 현대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주체성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나 공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체험만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판단하고 냉철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요즘 들어 이런 물음이 한층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한준석 이사께서 오카다 다카시의 심리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방송 관련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취재 신문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진단해보는 방송을 탄 기자단, 방탄 기자단. 자, 오늘도 충청투데이 이재용 기자,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충남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이 서산공항 건설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결국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이 서산공항을 비롯한 충청권 공약 사항들의 진행 상황과 또 관련 취재 이야기 방탄 기자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서산공항 건설 예타 탈락, 방탄 기자단의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경제성 분석에서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제 보도가 이어진 바가 있었고, 사실 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는데요. 예. 대통령 지역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기대는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배를 마시게 되면서 안타깝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다시 이거 재추진하겠다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강한 의지를 보였고,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을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500억 원 이하로 낮춰서 2028년까지 서산공항 개항 시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재차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업비가 계속 바뀌면서 지금 532억 원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 32억 원을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32억 원을 절감한다고 해도 공항 기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차후에 시설 보강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안전하게 가능성이 있게 타당하게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서 이종훈 기자가 얘기해 준 그 점,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때. 이러다 보니 사실상 그러면 공약 파기냐?
지역사회에서는 나름 큰 파장이 있어요. 네, 일단 지역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 파기 1호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특히나 정치권에서 아주 좀 뜨거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공약에 대해서 거의 방치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좀 강도 높은 얘기를 하고 있고, 공항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영호남 같은 지역은 예타 면제의 길을 열어주면서 이 천문학적인 국고를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500억 원에 남짓한 이런 사업을 예타로 끌고 갔고 여기에서 발목을 잡게 된 점에 대해서 충청권 홀대다라는 말을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역구 의원인 성일종 의원을 저격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이번 결과는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려진 결정이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반드시 개항시키겠다라고 지금 의지는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역구 의원이 성일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다선이기도 하고 여당 내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고 지금 서산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인데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되다 보니까 성일종 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공격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성일종 의원뿐만 아니고요. 이완섭 서산시장도 사실 같은 당이 지금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은 딱히 없습니다. 예, 충청남 도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지자체장도 그렇고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만큼은 확인이 된 거네요. 그러면. 네, 의지는 분명해 보이지만 약간 이번 결정, 예타 탈락에 대한 결정은 또 한 발짝 물러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물론 계속 사업은 끌고 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500억 원 사업 규모로 줄여서 진행은 한다고 하니까 수건 사업이 어떻게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여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지금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물러서겠습니다. 또는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설 곳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상. 네. 그리고 또 내년 총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풀이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충청권 공약 사업들 또 많지 않습니까? 진행 상황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충청권 공약 사업들 일부 성과는 있어도 분명 아쉬운 대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전 지역 공약 사업들을 보면 7개 공약에 15대 정책 과제로 나눠진 부분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좀 아쉬운 점부터 꼽자면 이 대전의 유성대로부터 화산교 연결도로 사업이 이 예타에서 또 탈락한 바가 있고요. 예. 세종 지역 공약이었던 광역철도 이 대전 반석에서 청주공항 연결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 자체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서 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 게 있습니다. 예. 이 반대로 성과를 낸 부분을 꼽아보자면 사실 방위사업청 이전이나 제2대동연구단지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성과로 그나마 좀 치부할 수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전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많이 받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시작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이라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이거 자체가 광원부터 충북, 대전, 충남, 전북까지 이 벨트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신산업벨트, 미래산업과 스마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충청권 공약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이게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텐데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했던 그 공약입니다. 네, 이게 거의 중부권에서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엄청난 또 국가의 투자도 해줄 만큼 정말 의지를 보였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뚜껑을 열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관련 보도조차도 사실 미흡한 수준이고 보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저도 몇 번 취재를 해봤지만 전혀 구축된 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 중원 신산업 벨트 구축을 위해서 이 여러 지자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용역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준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시도를 하지 않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약간 대전시에서 너네가 제안 이렇게 사업 기획을 해와봐라 해서 대전시에게 열쇠의 키를 쥐어준 공약은
대통령이 했는데 예. 대전시에게 넘긴. 대전시가 어떻게 과정을, 합니까 네. 이거를? 기억에 나는 게 인수위 때 이 사업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되게 막막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네. 이명 기자는 대전의 대통령 공약 사업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아직 시작을 못한 사업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전시가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 뭐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뭐 논의는 되고 어떤 움직임들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좀 가시화된 성과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나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아직 신청서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경부선, 호남선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도 연구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연구 용역이나 뭐 기본 용역을 한다는 거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기본 초기 단계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가시화되는 성과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서산공항 일단 이게 다 탈락이고요. 네. 육사 이전이 또 너무나도 조용하거든요. 다른 공약도 역시 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되게 이것도 강력히 주장해왔던 지역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인데 충남도 자체가 이 사업을 이제 중장기 과제로 이제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보면 밀어두는 이런 전략을 좀 수정한 상태거든요. 이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충남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근거나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더 피력을 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공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거는 국립경찰병원이 이제 중부권 천안아산에 설립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국립경찰병원 설립 자체도 이 전국 지자체 공모로 흘러갔다가 다시 그렇죠. 이렇게 준 상황이기 때문에 충남도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 공약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아쉬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대전보다는 충남이 더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육사 대신 무엇? 육사 이전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너무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사실상 우리가 포기했다라고 선언은 안 했을 뿐이지 앞으로 육사 이전 공약을 달성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건 되게 해묵은 이슈인데 그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예.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다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총선용 이슈로만 소비되고 또 다시 그냥 사라지고 이런 반복되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계속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최근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래도 곧 2차 이전 대상 기업들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입니까? 지난 선거들만 봐도 지방선거나 대선에 앞서서 공공기관 이전은 조만간 발표될 거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흘러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리스트나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거나 빨리 발표가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선거 시즌에 한 번 더 나오고 또 이거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 김태흠 지사의 정치력이 좀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종 어떻습니까? 세종은 일단은 국회 세종시당 그 규칙 제정 이것마저 늦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 들여다보면 당초 2027년 완공 목표는 이제 어느덧 총사업비 확대나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 지연과 함께 대통령 임기 이후로 사실상 밀려난 모습을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보이고 있고요. 정말 그 미래 전략수도의 양대 산맥으로 통하던 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안은 현재 뭐 건립 연구 용역 단계에 놓여 있는데요. 올 상반기 쪽에 뭐 구체적인 사업 계획 마련에 들어선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도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뭐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격주 국무회의 주제의 약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1년입니다. 뭐 우리 지역의 대선 공약 이행률 자체가 대체로 뭐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 뭐 이제 막 1년 지난 시점이니까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성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좀 우리가 스스로 어두운 분위기가 좀 처지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 선정도 사실 전국적인 최종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선정한 성과이고요. 방사청 이전도 그 이전부터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사실 중기부를 보내면서 세종으로 보낸 대전에서 이전하는 그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충청권에 어떤 공약을 이행을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꼽을 수 있는 게 정말 꼽힐 정도거든요. 대통령이 제안해서 이러한 것은 충청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 중에 만든 것 중에 된 것이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서운한 거는 그렇게 우주청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경남 사천에 가야 한다는 공약을 잘 이행을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우주청도 관련한 좀 난관은 있는 상황이지만 충청권 이슈를 얼마나 그 추진 의지를 갖고 지금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는지는 약간의 섭섭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지자체들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자치단체장이 뭐 국토부에다가 어떤 걸 요청했다, 뭐 어디 부처에다가 어떤 것을 요청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세부 사업 목록들이 존재가 하는데요. 이 세부 사업 목록들이 대부분 대통령 공약 사업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후보 시절, 뭐 당선인 신분 때까지만 해도 열의를 보였던 사업들인데 이제는 공약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제발 해주세요라는 느낌으로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임기 동안 마무리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임기 동안 이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나 사업 준비, 계획 수립만큼이라도 좀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의 정치력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4일에요.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3차 발사를 앞두고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준비가 한창이라고요? 네, 5월 24일이죠. 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뤄지는데요. 지난해 6월에 2차 발사 성공 후 11개월 만이고요. 발사는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합니다. 그 누리호가 총 1, 2, 3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 2단 조립을 하고 있고 또 3단에 탑재할 위성들을 점검하고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차 발사입니다. 이번 3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의 첫 실제 임무 투입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네, 뭐 가장 1, 2차 발사 때와 틀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 3차 발사 때는 이 정말로 누리호 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위성 이런 탑재체들을 함께 싣고 간다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1차 발사 때는 이제 가짜 위성을 이렇게 함께 실어서 우주로 날려보내고 모사체라고 했었습니다. 네네네. 2차 발사 때는 이제 성능 검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성을 담았다며 이제 3차 발사, 이번 발사에서는 정말로 우주로 가서 실제로 임무를 할 수 있는 위성에 위성들을 싣고 진짜 일하는 위성이 탑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은 그 1, 2차 때는 마네킹을 싣고 충돌 테스트를 한다라고 그렇죠. 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사람이 타고 정말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실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3차 발사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발사 시간이 또 다르더라고요. 실용급 위성을 탑재하기 때문에 이제 누리호에서 떨어져 나간 그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기 위한 그 시간이 다 정밀하게 계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차 발사 때는 그 우주 상황이나 누리호의 상황에 따라서 발사가 하루 이틀 뭐 미뤄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3차 발사 때는 정밀하게 다 조작이 다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일에 어떤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시간이 연기가 된다면 아예 발사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모레 이게 아니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면 위성들의 입력된 그 입력값까지 다시 계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까지 맞춰가지고 6시 24분에 그리고 요 전후로 해서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 누리호 이 3차 발사가 성공을 하면 우리나라는 발사체와 위성까지 모두 직접 만들어서 발사할 수 있는 스페이스 클럽의 10번째 회원국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발사를 기점으로 누리호 기술의 민간 이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기대도 되고 누리호 3차 발사 계획들은 이제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국내 독자 기술로 이 발사체 우주로 띄우는 발사체를 보유한 7번째 국가로는 등극이 돼 있고요. 위성까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런 스페이스 클럽 10번째 회원국이 되는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른다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연구진에서도 약간 강조했던 부분인데 3차 발사가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결코 나쁜 것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선진국 성공을 거뒀던 여러 우주 강국들 사례들을 봐도 2차 발사에는 실패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이번 3차 발사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노력했던 연구진들을 격려할 이런 분위기도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우주 강국으로 더욱더 올라가기 위해 대동연구개발특구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더 많이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발사를 성공한 국가도 반복 발사에서는 실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리호도 이번에 3차 발사를 하고 4차, 5차, 6차 발사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반복 발사로 안정성을 높이고 더 기술을 민간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정도의 안정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그런 계획들이 예정이 돼 있고요. 우리도 우리 기술로 우주에 보낼 수 있는 그 기술력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요. 국민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우주로 향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많은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탄기자단 서산공항 건립사업 예타 탈락 등 윤석열 정부의 충청권 공약사업 진행 상황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 진행 관련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미원이었습니다.